89만까지 1000명 남았습니다. 매주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곧 100만 구독자 머지않았다라고 봅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덕분이고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으로 함께 시작해 보실까 싶습니다. 자, 오늘 특집 인터뷰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영국에 셜록 홈즈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이분이 계십니다. 안민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이런 소개 부담스러우신가요?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제 의견만은 아니고요. 나름 또 우리 의원님 오신다고 또 많이 검색해 보니까 셜록 홈즈 얘기가 꽤 있어서 이렇게 좀 인용해 봤고요. 그리고 또 스픽스의 간판 평론가 의리의리하신 분 박진영 평론가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늘 출연하시니까 따로 인사는 안 하셔도 되겠죠? 네, 어리버리한 평론가입니다. 우리 안민석 의원님 스픽스에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언론 노출이 많이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스픽스를 또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 벌써 많은 분들이 환영하고 계신데 우리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에게 좀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달 만에 방송 출연인데요. 그 박진영 교수에게 우리가 호용호재할 만큼 가까운 사이거든요. 네. 박 교수 20년 국회의원을 내리오선하면서 그냥 떠날 때 말없이 조용히 떠날까 아니면은 그래도 마무리 뭔가 좀 정리하는 그런 방송 같은 거 한번 해볼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박 교수가 마무리 스픽스에서 한번 하자고 그렇게 해서 오늘 출연을 했는데요.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나름대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20년 동안 정치한 여러 가지 소회를 포함해서 좀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좀 역사적인 기록이 또 필요한 그런 좀 스토리들을 중심으로 한 1시간 정도죠. 그렇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 지금 아주 포멀하게 고품격으로 이제 시작을 해주셨는데 사실 두 분 호영호재라면 이렇게 평소에 친구처럼 지낼 때는 여러 가지 편한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신다면 저희 스픽스가 또 이제 방송 끝난 다음에 재편집을 통해서 짧은 영상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또 그 점도 좀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두 분 덕분에 두 분이 또 꺼내 놓으실 이야기 덕분에 오늘 90만 원 가뿐히 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기대하셔도 여러분 좋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안민석 의원님 만나면 가장 먼저 여쭙고 싶었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현재 끝나지 않은 전쟁은 교전 중이신 거죠? 네, 제가 많이 돌려서 여쭤봤습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 네, 저서도 있으시고. 국정농단이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고, 네. 그리고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네. 선출되지 않는 또 공적인 지위에 있지 않는 그러한 힘들이 움직여서 국정이 굴러가고 있지 않나. 국정농단이라는 게 어떤 비선에 의한 국정운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은 과거의 국정농단 트라우마를 좀 떠올리는 그러한 지금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상식이 통하고 또 정상적인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런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국정농단 추적기를 썼는데 그것이 현재에도 불행하게도 현재도 우리 국민들은 끝나지 않은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야기는 저희가 이야기를 좀 풀어가면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지난달이죠. 23일 첫 공판도 있었고요. 이제 아무래도 무슨 혐의 얘기 나와서 관련해서 좀 추도하셨는데
처음 우리 이야기는 최순실, 그러니까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추적의 계기부터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국정농단을 네, 제가 네, 추적하게 네, 되었냐고요? 그게 한 몇 년 됐어요? 제법 네. 오래되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국정농단을 알게 되고 광장에 촛불을 들고 나온 거는 16년 가을, 2016년. 16년 네, 가을인데 네. 실제로 제가 그 최소원 씨의 국정농단 네. 이것이 그 정유라의 공주승마를 통해서 말. 예, 네. 이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네. 이걸 제가 알리게 된 게 14년 4월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실제로 국정농단이 폭발하기 전에 그 한 2년 반 전에 네. 네. 제가 국민들에게 당시에 대정부 질의에서 네. 제가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아시기 훨씬 이전에 제가 이것을 이제 어떤 그런 국정농단 세력의 꼬리를 제가 어떤 우연한 기회에 밟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꼬리의 몸통을 추적을 한 1000일 가까이 저 홀로 네. 그렇게 이제 했는데 뭐 운명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꼬리를 밟으려고 해서 밟은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그 꼬리를 밟게 됐어요. 예, 그래서 뭐 그 이후로 저의 인생 또 특히 이제 정치 인생이 확 180도로 달라져 버렸는데 뭐 지금은 제가 이제 최소원 씨한테 또 오히려 반격을 받고 있는 그렇죠. 최순실 씨가 명예훼손으로 저를 네, 고소를 네. 해서 재판을 제가 지금 치르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고요. 요 일전에 어떤 분이 뭐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서 꼬리를 밟게 되냐, 어떻게 해서 알게 되냐. 네. 제가 알려고 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요. 신부님 한 분이 저에게 14년 연초에 네. 전화를 저에게 주셨어요. 네. 굉장히 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혹시 안 의원 최순실이라고 들어봤냐? 그때는 세상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예요. 처음 듣는데요. 최태민 목사는 들어봤지? 예, 들어봤습니다. 네. 최태원 목사의 5번째 부인이 최순실 씨인데 그 최순실의 딸이 승마를 하고 있다. 근데 그 승마 선수를 국가대표로 뭐 선발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심판들에게 외압을 주고 이런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하고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청와대가 뭐 부당한 지시를 했는데 그 부당한 지시를 문체부 직원이 따르지 않아서 좌천을 당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좌천을 당한 사람은 노태강 이란 사람이고요.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부님 그럼 이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종대한테 종두? 종대. 종대. 알고 보니까 김종대 의원이 예. 신부님한테 술 먹으면서 그 얘기를 이 신부님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김종대 의원은 자기가 신부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던 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김종대 의원이 국정농단 그러니까 했네. 최초의 제보자였어요. 예. 최초의 김종대 의원이 술 마시면서 신부님한테 한 이야기를 신부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또 어떤 성직자로서의 영감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이상한 일이라는 그런 느낌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4년 그날 새벽 초 14년 연초 새벽에 한 6시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신부님께서 아니 아무래도 좀 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교문에 있었거든요. 네네. 교육, 문화, 체육. 교육, 문화, 체육. 제가 이제 운명적으로 그러네요.
제가 초선 때부터 이 상임위 교육문화체육 이 상임위 붙박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승마도 그렇고 문체에 관련된 문제고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저에게 아니요 이거 좀 한번 알아봐봐. 네. 그렇게 신부님이 저에게 제보 아닌 제보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좀 황당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그냥 신부님 이야기 그냥 이렇게 무겁게 듣지 않고 스쳐버렸으면은 어쩌면 끝날 이야기죠. 네. 그런데 또 신부님이 또 주신 또 미션이니까 네. 나름대로 이것을 좀 쭉 한번 추적을 해보고 퍼즐을 맞춰보니까 이미 승마계가 벌집수시듯 난리가 나 있었던 거예요. 아니 왜 이 마장마술이라는 게임은 심판들이 그냥 주관적인 그런 판단이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네. 마술이지 않습니까? 네, 말로 네, 이제 네. 그 네. 재주를 부리는 건데 이게 심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없는 밖에 없는 건데 왜 특정한 선수에게 점수를 낮게 줬냐고 경찰이 조사를 한다는 게 그게 저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은 승마협회 이의를 제기하면 되는 거죠. 네. 네.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놓쳤잖아요. 그죠? 네, 네. 뭐 저 심판들이 네, 네. 판정을 잘못해서 네. 그러면은 IOC에 제소를 해야 되는 건데 인터폴에 제소를 한 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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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이미 승마계에서는 이게 완전히 아수라장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네. 어떻게 심판들이 판정 내린 것을 경찰이 이 마장마술이 맞자도 모르는 경찰이 왜 이 선수에게 점수를 낮게 줬냐.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경찰의 지시가 청와대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참 어마어마한 일들을 제가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진짜 이상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얘기 재밌네요. 저 혼자 감당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네, 힘든 감당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청와대가 개입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조사한 걸 가지고 14년 4월 8일로 기억되는데요. 대정부 질의, 그때는 이제 면책 특권이 있는 거니까 네. 네. 함부로 기자회견 할 수도 없고, 그때 유튜브도 없었어요. 네. 네. 함부로 밖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최고의 권력과 관련된 문제니까 네. 또 최순실 씨가 이런 일에 배후에 있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국정농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정부 질의 면책 특권을 활용해 가지고 4월 8일 날 그냥 질렀죠.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반신반의했는데 네.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네, 본회의장이. 네. 당시에 국힘 그때 뭐 한나라당이었나요? 네, 새누리당. 새누리당. 네. 그 의석에 앉아 있던 의원들이 아주 뭐 파가 뒤집은 거예요. 막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뭐 무슨 뭐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왜냐하면 그때 제가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되는 이름이었는데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제가 세상에 알려버린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2012년 대선 때 이미 최순실이 박근혜 캠프에 개입을 했고 김무성 등을 비롯한 박근혜의 주요 인물들은 최순실을 알고 있었다. 다만 어느 정도 개입하는지는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몰랐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금기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금기였는데 이것을 제가 대정부 질의에서 겁없이 국민들에게 알린 거예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 국정농단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며칠 후에 상임위가 열렸는데, 교문위 상임위가 열렸는데, 저는 다른 당 의원들하고도 가깝게 지내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새누리당 거기 뭐 간사나 의원들하고 제가 평소에 친했는데 마주 앉아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저는 발언을 통해서 저의 대정부 질의 내용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이 지금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 가짜 뉴스를 대정부 질의에서 이야기했다. 정유라라는 실력 뛰어난 어린 학생의 미래를
뭐 유린했다. 저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제가 꿈틀했구만. 삼선 때 일이었는데 삼선하면서 상대당 의원이 대정부 질의에서 이야기한 것을 상임위에 가지고 와가지고 저는 발언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를 저는 처음이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그 주말에 그 당시에 문체부 김종 차관이 기자회견을 해서 네. 저를 또 공격하는 거예요. 한 10페이지짜리 반박 자료를 가지고 안민석 의원의 대정부 질의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장관한테 저거 장관 지시한 거냐 여쭈니까 저도 저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거 차관이 그냥 해버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당시에 교문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안민석에 대한 전원 공격 발언, 그 다음에 김종 차관의 반박 기자회견, 저게 누군가 시킨 거 아니겠어요? 과민 반응이죠. 그렇죠. 그렇죠. 저건 청와대에서 시킨 것이다. 음. 그래서 제가 100% 자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내가 의심했던 국정농단이 사실이구나. 그렇죠. 자라보고 놀란 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은 지금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 민주당에서도 제가 그렇게 공격받고 있는데 침묵하는 거예요. 오히려 야, 안민석 헛바지했다. 야, 무슨 국정농단이냐. 무슨 비선이 그렇게 국정을 좌지우지한단 말이냐. 헛바지했다. 민주당에서도 어느 누구도 저를 두둔해주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 지금 감옥 가 계시는 윤관석 의원이 당시 교문위원이었는데 그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거. 같은 교문위에서 네. 상대방 의원이 저에게 집중 공격을 하니까 제 기억에 윤관석 의원만 방어해주고 같이 의리해주고 나머지 의원들은 그냥 뭐 지켜보기만 하고 뭐 저 혼자만 아주 그냥 하여튼 저를 그냥 개패듯이 그냥 저를 두들겨 패는 것을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네, 네. 그냥 침묵했고 사실은 저 홀로 한 1000일 정도 추정하는 동안에 당 수뇌부에서도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사실 그랬어요. 네. 그게 14년, 15년, 16년 봄까지 네. K재단 미래재단 사건 터지기 전까지 네. 계속 저 혼자 외롭게 이 문제를 추적하고 정유라의 입시 부정, 학사 비리 이것도 제가 꾸준하게 저는 이제 확신을 가졌으니까 네, 네. 저 혼자 이제 그러한 추적 아닌 추적을 외롭게 했었죠. 네. 제가 좀 덧붙이면요. 네. 이제 저는 근거 없는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뇌피셜인데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나 투쟁성이 무너진 게 2012년 국회부터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네. 저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2012년 총선을 치르고 겨울에 2012년 대선을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붙은 대선을 하는데 제가 박근혜 그 뒷조사 팀이었어요. 네. 뒷조사 팀이고 박근혜가 영남대학교의 재단 이사장을 했어요. 네. 그때 제가 자료를 많이 구했어요. 네. 자료도 많이 구하고 경주최 씨 최부잣집, 최부잣집이 영남대 재단을 박근혜 쪽에 뺏긴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정치적 성향이 민주당의 우호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이강철 수석하고 또 가까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많이 모았어요. 해서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하자 자료를 준비하고 그때 제가 구했던 게 박근혜 옛날 사생활 관련되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구했어요. 민주당 교문위 의원이었는데 586 출신이야. 못하겠다는 거야. 못하겠다는 거야 본인이. 아니 내가 그랬죠. 아니 선배님 이거 다 자료 다 있다. 그리고 과거에 87년도인가 영남대 국정조사했던 자료가 있어요. 그때 했던 자료부터 해서 다 있다. 있는데 왜 못하느냐. 그래 되니까 쉽게 말하면 두렵다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이 상대당 대선 후보를 직접 공격해가지고 논쟁의 핵심에 확 들어오는 게 무섭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박 교수가 이야기한 이 사례가 네. 뭐 이제 그분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네.
이런 게 좀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게 아니라요. 대부분 다 대부분 그래요. 그랬어요? 대부분 다 그러고 제가 볼 때는 어떤 이게 이런 게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위험한 네. 일을 하다 보면 자기가 다치잖아요. 그렇죠. 네. 세상에 누가 자기가 다칠 일을 합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저한테 이제 왜 당신이 그런 일을 했냐? 이게 저는 운명으로 느꼈어요. 네, 네. 아, 이게 정말 꼬리를 잡았고 몸통이 보일 듯 말 듯 하는데 이것을 겁난다고 두렵다고 위험하다고 이거를 멈추면은 내 스스로가 좀 기질적으로 저는 좀 불의를 보면은 용납을 하지 않는 좀 기질적으로 그런 좀 기질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기질적으로 이걸 또 운명적으로 이 국정농단 세력과 맞서서 이거 저 혼자 감당해내는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제가 잘나서는 결코 아니고 저는 그런 좀 타고난 기질. 제가 고3 때 네. 네. 우연히 생활기록부를 봤는데 네. 고3 때 담임선생님이 제 생활기록부에 뭐라고 써 있나요? 반항적이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기질을 예전부터 정의의 사도에 어떤 씨앗이 보이군요. 새싹이. 기질이에요. 그래서 근데 정치를 하면서 뭐 대개 국회의원들이 네. 이 자기 손에 피 묻히거나 뭐 험하거나 흙탕물 묻히는 그런 일은 안 하려고 하죠. 네. 그렇죠.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게 뭐 그분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제가 보아온 의원들은 대부분 그런 의원들이고 물론 소수 정말 네. 좀 용기 있고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뭐 이런 어려운 일을 감당하려는 그런 의원들은 내가 가끔 봤는데 네. 대부분은 제가 네. 뭐 당을 떠나가지고 제가 본 그런 의원들의 그런 성향들은 네. 지금 박 교수가 지금 마치 뭐 특별한 그런 어떤 실망스러운 사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좀 보편적인 것 우리가 같아요.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 20년 있어 봤잖아요. 20년 이 정거 속에서 있어 봤잖아요. 오늘 이야기 속에는 뭐 어쩔 수 없이 두 분이 오랜 동안 역사를 함께 하신 민주당 얘기가 안 할 수도 없는데요. 그 참 불의를 보고도 참는 분들이 꽤 많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때 당시에 그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 파견 나온 국장이 누군지 그걸 누가 핸들링을 했는지 네. 파악을 했어요. 제가 기자들하고 해서 파악을 네. 해서 의원들 몇 명한테 줬어요. 줬는데 또 안 해. 안 하는데 이야기인 즉슨 뭔가 하면은 남한테 해코지해서 내 정치가 좋을 게 있겠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우리 서울 양평고속도로 얘기 또한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두 분 얘기 속에 오늘 주제가 그냥 하나하나씩 단어 키워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이제 오늘 그 최순실, 최서여, 세원 그 농단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오늘 지금 우리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운명처럼 다가온 일이었고 불의를 못 참는 청년이 여전히 그 선택을 하셨던 그게 거고. 참 인생을 피곤하게 사는 거죠. 혹시 여기에 그 BBK 정봉주 의원의 영향력은 없습니까?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거 제가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에 그렇게 써져 있다니까요. 예. 정봉주 전 의원 생활기록부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그분은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지금도 사실은 뭐 3주 전이긴 했지만 뭐 지금 관련해서 지금 뭐 이재명 당대표 측에서는 대장동 사건 관련 그 감시용 변호사 붙였다라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 그 관련한 그 변호사 한 명 중에 모 씨가 또 정유라 씨에게 뭐 안민석 의원 고수취하 종용 정황 관련한 뭐 녹음 파일 확보했다 이런 보도가 한 언론에 나왔었거든요. 또 그때 또 기자의 얘기에서도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 내가 뭐하러 그럽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선을 그었던 그 얘기. 이야기가 오픈됐어요? 그 뉴스로 보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의원님 보셨을 때 그 악연이 어떻게 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에는 좀 정리이 될 거라고 보는지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가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 전쟁이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계속 이어지는 끝나지 않은 전쟁이어서 네. 좀 유감스러워요. 네. 지난 가을에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좀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 정유라 씨가
어느 변호사를 통해서 네. 만나고 싶다 나를 네. 만나서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네. 아니 사과를 할 게 뭐가 있냐. 내가 뭐 개인적인 감정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국민과 역사 앞에서 나는 내가 소신을 가지고 어떤 떳떳한 나는 정치인으로서 내 역할을 한 것인데 네. 내가 뭘 사과를 하란 말이냐. 그 1차 거절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또 다시 답이 온 게 정유라 씨 답이 변호사를 통해서 그럼 사과를 하지 않더라도 유감 표명이라도 좀 해달라. 유감은 무슨 유감이야. 그것도 안 된다. 그랬더니 세 번째로 일단 무조건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고 싶다는 네. 거예요. 나 당신을 만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아주 집요하게 만나서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을 무너뜨릴 X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정유라 씨가 저하고 뭐 협력을 해서 정권을 무너뜨리자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귀가 솔깃해요.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느낌에 단독으로 만나면은 좀 탈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만나기 전에 중간에 메신저를 한 명 보낼게. 네. 내가 정유라 씨도 만나고 싶어할 사람일 거다. 그래서 주모 기자를 먼저 만나게 하려고 우리 주 기자한테도 주진우 기자한테 자, 야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주 기자하고도 뭐 형하고 하는 동생이니까 주 기자. 정유라 씨가 만나자고 하는데 내가 직접 만나는 건 너무 부담스럽고 아무리 뭐 정권을 무너뜨리는 뭐 파일을 갖고 있다고 그래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주 기자가 먼저 한번 만나봐라. 그럼 그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그 의사를 또 전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주 기자를 정유라 씨가 만나고 싶어 할 줄 알았는데 무조건 제가 직접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나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끝난 건데 그 사이에 송영길 전 대표가 이미 만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화를 입었잖아요. 화를 입었지, 네, 맞아요. 완전 엮였잖아요. 네. 예. 이제 그건데 저는 여전히 왜 당시에 정유라 씨가 저를 만나자고 했을까? 근데 물론 만났더라 그러면은 송영길 전 대표가 했던 것처럼 뭐 몸에다 녹취 숨겨가지고 녹취도 하고 이제 그러고 뭐 저도 굉장히 화를 당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만남을 거절한 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뭐 그거는 이제 여담이고요. 일단 저는 최소한 씨가 본인이 어떤 국정농단을 한 주범이지 않습니까? 주범으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전히 그러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저에게 뭐 명예훼손 당했다고 고소를 했는데 그것도 웃겨요. 그것도 제가 뭐 당시에 이야기했던 거 아마 뭐 한 수십 가지의 그런 퍼즐 조각을 맞춰내는 과정에서 대부분 다 제보를 받았거나 언론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제가 이제 이야기한 건데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몇 개 모아가지고 명예훼손 당했다고 저를 고소를 했는데 뭐 그럼 또 그렇다 칩시다. 검찰의 태도가 문제예요. 맞죠. 이 고소를 19년도에 최소한 씨가 고소를 했는데 23년도에 검찰이 저를 기소를 해요. 와. 몇 년, 한 4년 지난 다음에. 응? 그러니까 검찰 그거 아닙니까? 안민석 의원이 최소한 씨 명예훼손을 했네. 그래서 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재판정에 좀 서게 되었는데 참 검찰 정권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그 상식적인 정권이었으면은 그래도 제가 국정농단을 밝혀내는 그러한 역할을 좀 뭐 한 부분이 역사적으로 있는데 그러한 저를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했다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죠. 네, 그리고 이미 네. 이게 19년도에 민사소송이랑 같이 진행된 건데 네. 민사소송에서는 이미 제가 지금 2심에서 승소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판사, 제 또래 판사인데 한 30년 정도 판사를 한 분인데 네.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자기가 판사 30년 하면서 민사에서 승소한 사건을 검찰이 형사에서 기소한 경우는 나 처음 봤다. 그러게요. 예. 저도 사실은 네. 명예훼손 관련 그 송사를 많이 좀 당하거든요. 근데 어쩌면 이거 역시도 중요한 네. 본질이 아니고 네. 본질은 제가 이제 그 책 제목을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쓴 게 네. 최수원 씨의 은닉 재산에 대해 가지고는 네. 이거를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네. 네. 박용수 특검이 17년 3월인가 특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최수원 씨의 은닉 재산은 밝혀내지 못했다. 네. 있다 없다가 아니라 밝혀내지 못했다. 밝혀내지 못했다.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19년 7월에 취임하면서 네. 했던 이야기가 최수원 씨의 은닉 재산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특검에서도 있다는 뉘앙스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있는데 밝혀내지 못하는 거예요. 네, 네. 문제는 18년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외 은닉 재산을 네.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려요. 네. 그래서 국세청, 검찰 뭐 등등 관계기관 5개 부처 직원들이 모여서 TF팀을 구성하거든요. 네. 여기에서 성과를 내지는 못한 거예요. 네. 네. 이 성과를 왜 못 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누구죠? 조국 전 대표한테 네. 전 대표 지금 대표죠. 네, 조국 네, 대표한테 아니 조 대표 당시에 그랬어요. 제가 이제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도 발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청와대에서도 네. 제가 요구하는 이거 은닉재산 조사를 해야 되고 특별법 이거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 걸 청와대 잘 알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던 그날 조국 수석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이 안의원 은닉재산 조사하겠다는 약속을 네, 네. 지켰다. 네. 그게 대통령 공약이었거든요. 그래 지시했다 하셨다. 그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조국 수석하고 공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며칠 전에 조국 대표한테 아니 조 대표 당시에 대통령까지 지시를 은닉재산 조사로 지시했는데 네. 왜 검찰이 이걸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조사하지 못했냐. 네. 아니 본인도 지금 어떻게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챙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미스테리한 부분은 네. 남아 있는 것이죠. 네. 은닉 재산은 있는 것으로 특검과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럼 이거를 왜 제대로 밝히지 못했을까? 네, 네. 사실 이 은닉 재산을 밝혀냈으면은 역사가 또 달라졌을 그렇죠. 거예요. 네. 우리가 어쩌면 저는 네. 정권이 뺏기진 않았을 것이고 박근혜의 정치 자금, 비자금, 미국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밝혀낸 그 어마어마한 비자금 박정희. 일부라도 네. 밝혀낸 박정희 부정부패의 뿌리를 네. 캐낼 수 있었다고 하면은 네. 보수가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었을까? 네. 우리가 정권을 뺏길 수 있었을까? 네. 저는 이게 저는 끝나지 않은 전쟁의 저는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네. 봅니다. 피스풀 월드님께서 안민석 의원님 오랜만에 뵙네요. 반가운 인사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드리 햇반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전설의 고향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끝나지 않은 전쟁이기 때문에 최순실, 최소원 씨의 태도, 검찰의 태도, 현 정부의 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최고의 스피커는 안민석 의원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방송을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다시 현재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네. 덧붙일 게 있어요. 네. 벌써 시간이 많이 이, 지났어요.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가 괴장동 사건하고도 또 연결이 돼요. 네.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대장동 그 사업 투자를 하나은행이 합니다. 하나은행이 하는데 아시겠지만은 박근혜 정부 때 하나은행이 최순실의 사금고다라는 이런 오명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출 사건에 누가 관련한 박영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장동의 박영수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이 최순실 특검을 했던 박영수가 하나은행 대출과 또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또 현재 이제 조사 중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은행 뒤로 올라가면 누가 나오냐면은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이 또 한 명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이야기가 더 올라가면은 최태민의 재산 관리했던 사람들하고 또 연결되는 이 스토리가 또 이어져 나옵니다. 이게 보면요 이상해요, 진짜. 아니, 이제 그래서 이제 포함해서 네. 이제 제가 이제 끝나지 않은 그 책에 네. 특히 이제 독일 교포들이 들려준 이야기가 네, 많아요. 네, 네. 그래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심 가는 부분들 네. 조사하고 추적하고 그걸 다 담았어요. 근데 뭐 박 교수나 저 같은 사람은 수사권이 없잖아요. 네. 이건 검찰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검찰이 독일 검찰과 공조를 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 그 경찰하고도 또 공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최순실 씨 쪽에 서양 네트워크스라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 뭐 최순실 씨의 뭐 언니로 제가 기억되는데 그 회사에 네덜란드로부터 돈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국세청 조사해 보니까 미국에서 네덜란드로 통해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면은 거기까지는 국세청이 확인했다고 저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게 18년도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검찰이나 경찰이 미국하고 공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 미국 돈을 누가 집어넣었는지, 그죠?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다양한 의혹들이 있어요. 네. 가령 뭐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검찰한테 최순실 씨 금고가 있는 아파트 위치까지도 그림까지 줬는데 그게 조사가 안 된 것 같다. 그런 또 불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저 그럼 왜 이런 그 은닉재산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까?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거 있잖아요. 검찰이라든지 검찰도 우리나라 기득권의 일부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류층 기득권 카르텔의 작동의 그런 결과물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좀 추정을 해 보는데 말이죠. 어쨌거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은닉재산에 대한 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것은 언젠가는 정의로운 정권이 이루어졌을 때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국회 역시도 은닉재산 몰수 특별법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 박정희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대 국회에서 이건 사실 민주당도 저는 굉장한 책임의 상당 부분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도 특별법 발의자가 한 135명이었어요. 당시에 그때 이제 국힘 쪽 야당 그쪽에서는 뭐 거의 딱 한 명만 빼놓고 아무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영린인 줄 아는 거예요. 박정희 이야기니까 이거. 네, 그럼요. 그 다음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한 110분 정도가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민주당에서 이후에 법사위에 상정조처를 하지 못했어요. 싸움을 안 하더라고요. 싸움을 안 하고 그리고 제가 18년도에 원내대표 되신 분을 제가 도와드리면서 조건이 원내대표 되시면은 이거 좀 통과시켜 주셔야 된다. 약속을 받았는데도 뭐 전혀 신용조사도 안 하시고 국힘에서는 국힘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이건 저 쓰레기법이다. 그러면서 아주 그 특별법을 폄하를 하면서
그 20대 국회에서 네. 상정 조치를 하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국힘 쪽에서, 그러니까 당시 야당 쪽에서 상정하지 않고 이걸 갖다가 쓰레기법이라고 치부하는 건 이해하는데 네. 우리 민주당 쪽에서도 이것을 싸울 신용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게 참으로 아쉽고 애통스럽죠. 마침 말씀 잘해주셨어요. 저희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좀 얘기를 풀어가야 되는데 민주당의 어떤 과제라는 한계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많은 우리 국민분들 비판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오선하시면서 거의 20년을 지금 정치를 하셨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국회의원들과 지금 국회의원들 분명히 다를 것 같습니다. 좀 비교를 해주시면서 최근에 이제 국회의장 당선, 우현식 의원 지금 당선된 그것들에 대해서도 또 당심에 대한 얘기 또 많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여기 제가 금방 말씀하신 거를 네. 짧게 제가 좀 정리를 좀 하시고 해드릴게요. 하시죠. 쉽게 말하면 이건 뭔가 하면요. 박정희가 12.6 사태로 죽고 난 이후에 나왔던 전 세계적으로 떠돌았던 이야기입니다. 네. 스위스의 비밀 계좌에 통치자금이 있다. 네. 라는 썰이 돌았습니다. 네. 썰이 돌았는데 그 돈을 최순실을 통해서 박근혜 쪽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이런 또 소문도 돌았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끼리 썰이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 로비스트 박동선입니까? 박동선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게이트가 터졌어요. 터지면서 그때 프레이즈 보고서라는 걸 통해서 미국 의회에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근거가 있다고 했던 건데요. 이걸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의원들은 왜 반대를 하느냐면요. 정략적인 측면이 있어요. 어떤 정략적인 측면? 박정희를 끄집어내는 것은 우리한테 늘 불리하다. 박정희가 산업화에 공이 있으니까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요. 보수 정당 사람들은 박정희가 그 사람들의 정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본 뿌리이기 때문에 박정희가 그 김재규에 의해서 암살당했지만은 이 사람이 부정부패한 정치인이었다는 것으로 밝혀지는 것은 싫다라는 하나의 어떤 이 기본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국정농단 은닉재산 몰수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박정희 부정부패의 뿌리가 켜졌더라고 하면은 저는 정권 뺏기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신용조차 하지 않았냐? 제가 볼 때는 정의감이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교체된 거로서 이미 폐지가 넘어갔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촛불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부여한 역사적인 과제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 혼자 국정농단 세력과 맞서서 추적을 한 것은 사실은 민주당을 위해서 아니에요. 네. 이건 정의와 진실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제가 저를 던지고 걸고 했던 거거든요. 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인 과제는 정부 스스로가 만드는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촛불의 정신을 담아야 되는데 그 촛불 정신의 핵심은 정의로운 국가,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봤거든요. 네. 그러면 과거의 불의의 시대를 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은닉재산 몰수특별법을 당연히 민주당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밀어붙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신용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권 교체로 해서 이미 폐지로 완전히 넘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끝난 건데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끝난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혼자 또 뭐 국내외 돌아다니면서 한 100번 정도의 강연과 북콘서트를 했었어요. 네, 근데 제 목소리가 뭐 저의 또 역량 부족도 있겠지만은 민주당 내에서 이게 통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왜 통하지 않았을까? 민주당 우리 정권의 목적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정권 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법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지지 못했고 그래서 이게 제정되지 못했고 그 결과로 정권을 저는 뺏겼다고 저는 그렇게 정권을 뺏긴 이유 중에 본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지 않겠는가. 그 네. 하고 싶어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이제 질문 드렸던 것이 지금 현상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본 건데요. 우현식 국회의장 당선에 대한 견해, 그 추미애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당선에는 안 됐지만 앞으로의 어떤 행보들이 좀 사실 많은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저는 왜 민심이 뭐 왜 당심이 추미애를 원했냐? 그게 저 정의의 관점에서 보고 싶어요. 물론 뭐 두 분 다 나름대로 개성이 있고 나름대로 훌륭한 분이겠지만은 네. 추미애가 그동안 추미애 전 대표가 보여주셨던 그동안의 정치 행태를 통해서 정의로운 정치를 해왔다라고 물론 거기 또 가포장된 부분도 있어요, 박 교수 그죠? 예. 그러나 상대적으로 추미애를 통해서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과 희망을 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물론 이제 우원식 지금 의장 후보인가요? 네, 네. 우원식 의원이 당선자. 네. 당선된 것이 정말 센세이션한 것이고 여러 가지 되새겨볼 부분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원께서도 왜 자기가 아니라 추 전 대표를 원했을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 성찰 없이는 아마 의장을 성공하는 지지받는 사랑받는 그런 의장의 역할에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그렇죠. 두 분의 뭐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가 왜 의원들을 통해서 한번 걸러지면 나오지 않느냐라는 네. 이 당내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에 작동되지 않는 상황, 이거에 분노한 거죠. 사실 우리 민주당과 민심을 반영한 우리가 지향했던 것은 지금 이채양명주에 대한 어떤 국민들이 원하는 그 답안을 민주당이 이제 끌어주기를 바랬던 건데 물론 우 당선자가 못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실망감이 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측면에서 사실 지금 양명주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실은 포커싱이 돼 있는 부분인데 마침 최순실 국정농단의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이 사안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알려주신 분인데 이 유사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네. 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연구 내지는 공부는 하다 말았다. 네, 네. 뭐 법사라는 분 있잖아요.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뭐 네, 네. 알려진. 예. 네. 그분이 있는 저를 제가 가봤어요. 네. 충주 네. 있어요. 일광사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천공이라는 네. 네. 뭐 천공 선생이라는 네, 네. 그 분도 좀 제가 들여다봤어요. 네. 천공 옆에 지공이라고 영향을 많이 준 네. 스님이 계신데 네. 그 지공 스님도 만났고 또 천공 내부자들도 만나고 그러다가 두 가지 이유로 제가 이거를 하다 말았는데 첫째는 그 천공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안 쓰더라고요. 수행하는 사람 통해 가지고 누군가의 전화를 받아요. 그 증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의심하는 권력자하고 천공이 내통하는 관계라고 그러면은 그것을 핸드폰을 압수하라, 통화 내역을 그동안 봐라, 뭐 그런 이제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 핸드폰을 안 쓰니까는 이게 증거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가 일광사 가서 제가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네. 당시 대선 때 건진법사 이야기 많이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 일단 그렇게 외곽부터 쭉 한번 훑어야 되잖아요. 거기 이제 밥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께 혹시 여기 저 말고 다른 의원들 다녀간 분이 있습니까?
처음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화가 확 났어요. 아니 이런 조선 의원들이 재선 의원들이 정말 피 끓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현장을 누비고 다녀야지. 예? 아이고 오선 의원인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나? 아니 내가 역사적으로 그래도 과거의 국정농단을 내가 그렇게 다 던져가면서 헌신한 것으로 그 정도면 내가 뭐 그래도 밥값은 했는데 네. 내가 이 나이에 또 내가 이걸 해야 되냐 뭐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몇몇 초선 의원들한테 왜 당신들이 이런 거 하지 않냐 궁금하지도 않냐 언론에 그런 이름들이 그런 되면은 한번 만나보고도 싶고 그 주변 사람들도 좀 파악하고 싶고 도대체 이게 진실의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뭔가의 농단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권력자들이 어떤 정말 그 비선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하면은 네. 청와대 용산 이전이 4일 만에 이루어졌잖아요. 부승찬이가 의심하는 것처럼 이거 이상하다. 절차도 잘못됐고 누군가 입김이 작용됐다. 그런 의심이 언론에 딱 퍼지면은 네. 이걸 진실의 문제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아니다. 네. 네. 의심이 가면은 이거 정말 다 걸고서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될 만큼의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역사적인 책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몇몇 조선들한테 그래도 나랑 친한 조선들한테 이야기를 해봤더니 이걸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안 해. 나는 밥값 다 했는데 내가 또 해. 솔직히 내가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멈췄는데요. 진실은 누가 알겠습니까? 네. 진실은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는 확인은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22대 국회의원들의 역사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부성찬은 할 것 같아요. 부성찬 의원은. 네. 이런데 동의하십니까? 이런데 잘 다니시는 분이 강덕구 의원.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이번에 낙천하셨지만은 김우겸 의원. 그런 분들이 열심히 이런 게 좀 쫓아다니시는 분들이죠. 특히 저는 이제 뭐 최상병 네네. 특검 앞두고 있고 네. 뭐 그것이 대통령이 관여한 걸로 밝혀지면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지 네네네. 않겠습니까? 네. 뭐 그 문제도 있고 네. 김건희 여사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은 정말 전국이 정말 칼날 위에 서 있는 듯이 아슬아슬하죠. 네. 그러나 저는 이런 것들은 저는 뇌관에 불과하고 정말 저는 그 핵폭탄이 도사리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것은 바로 청와대 용산 이전의 진실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부성찬 당선자가 끝까지 자기가 이걸 밝히기 위해 가지고 의원이 됐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기 다 걸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부성찬 의원이 해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 뭐 돈이 몇 푼 어디 이상한 회사에 흘러갔고 이런 차원이 그런 아니라 차원이 아니죠. 무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포함해서 포함해서. 이게 네. 어떻게 4일 만에 네. 청와대가 용산 그 대통령 당선되고 4일 만에 이런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네. 참으로 이거는 비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 경험에 의하면은 제가 과거에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혀낼 때 제가 잘나서 그런 걸 밝혀낸 게 아니에요. 내부자들의 제보를 받았고 그 제보를 성심껏 최선을 다해서 확인을 한 결과물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성찬 의원은 국방부 대변인 출신이기 때문에 국방부 내부에 내부자들의 제보가 있어야지 이 진실의 화산이 폭발하는 거거든요. 네. 네. 부성찬 당선자는 그런 좋은 환경을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내부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할 겁니다. 이 진실의 퍼즐은 네. 내부자들의 제보 없이는 저는 제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밝혀야 될 게 너무 많네요. 뭐 예를 들어 뭐 짝두라도 탔다는 뭐 혹시라도 했다는 소리라도 그래서 들렸겠죠. 이제 부성찬 당선자가 네. 그런 의지도 있고 역량도 있고 사명감도 있고 네. 그다음에 내부자들의 제보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저는
정말 승부수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용산 이전의 진실도 밝혀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참 눈앞에 떨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께서 검찰의 태도 문제도 얘기하셨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검찰 개혁 아직 안 되고 있고요. 또 지금 현 정권에서는 검찰 인사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에 대한 얘기가 지금 또 다시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데요. 우리 의원님 뭐 이 탄핵과 함께 윤석열 정권이 임기 내 혹시 그 전에 중단의 가능성도 혹시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은 민심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16년도에 촛불이 탄핵까지 갔을 때 제가 볼 때는 국회가 한 거 아니에요. 국회는 촛불 민심 등 위에 올라타서 탄핵을 가게 된 것이죠. 네. 만약에 촛불 정국이 형성되지 않았더라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탄핵 이건 못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번 가을에 이 어떤 촛불 정국이 얼마큼 형성될 것인지 여기를 저는 유심히 이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22대 이제 국회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또 20년의 어떤 국회의원 생활도 마무리가 또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후배 정치인들 22대 국회에 바라는 어떤 의견 주시면 좀 전달이 되지 않겠나. 스픽스를 꽤 많이 보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이제 실력, 전문성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박 교수님, 예. 국회 역할이 뭐죠? 그럼 기본적으로 행정부를 감시하고 그렇죠, 견제하는 거죠. 그렇죠. 대의 문제지를 실현하는 거죠. 알아야 면장을 해먹죠. 네, 네. 공무원들보다 네. 그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어야지 감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공무원들도 모르는데 공무원들한테 배우고 끌려가는데 공무원들 이야기만 듣고 가는데 이게 어떻게 감시가 되겠어요? 네, 네. 교육위원들이 교육부 공무원들보다 교육에 대해서 더 모르는데 교육부 감시가 되겠어요? 네, 네. 정무위원들이 경제를 모르는데 공무원들보다 더 경제를 모르는데 경제 공무원들 감시를 하겠어요? 환경부처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보다 더 많이 아는데 국회의원들 우습게 알죠.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각 정당이 국회의원들 각각의 전문성을 키워줘야 됩니다. 네. 그 방법은 뭐냐 그러면은 각 상임위별로 붙박이 국회의원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당신은 환경 분야에만 있어. 당신은 교육위원회만 있어. 당신은 경제 전문가 아니야. 딴 데 가지 마. 당신은 국방 잘 알잖아. 여기에서 최소한 4년은 있어. 그것을 당에서 어떤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이 각 상임위 전문가들을 만들어 길러내야 돼요. 이것은 여야의 똑같은 과제인데 이게 지금 갈수록 이게 이 문화가 이 희소가 되면서 실력이 없다는 게 뭐예요? 아니 뭐 실력이 없다는 게 국회의원이 뭐 영어를 잘하겠어요? 중국어를 잘하겠어요? 아닙니다. 예? 자기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대학 교수들도 국회 충원을 과거보다 훨씬 덜 하고 있어요. 겸직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교수들이 국회 문제 들어오는 그 통로가 굉장히 좁아져 있어요. 네. 그러면 국회 스스로가 각 정당이 전문가들을 육성해내는 각 상임위별로 전문가들을 키워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이 국회의원들의 뭐 막말의 문제라든지 뭐 어떤 파벌과 정쟁의 그런 문제보다도 정부 부처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실력이 없다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가장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일단 국회의원 스스로가 나는 이 분야에 붙박이 되겠다. 과거에 이제 양성조 의원 같은 경우에 네. 양성조 보건복지 한 거기 전문가 10몇 년 했을 네. 거예요. 네. 삼선 근데 사선 뭐 계속 저도 네. 20년 동안에 15년을 교육위만 했어요. 네. 교육문화 체육만 했단 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명적으로 국정농단도 국정농단의 주 무대가 교육문화체육이어서 네. 그걸 제가 제 손바닥 보듯이
잘 퍼즐을 맞출 수가 있었던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의원들 스스로가 전문성을 가지고 실력 있는 네. 각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길러내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당에서도 정책적으로 각 상임위 전문가를 육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정조위라는 게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냥 메뚜기예요, 메뚜기. 네. 2년에 한 번씩 휙 옮겨 다닙니다. 제가 기억나기로 이제 DJ 때 정책조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당에 네, 네. 상임위를 한 개나 두 개 정도 섞어가지고 네. 유사 상임위끼리 해서 정책조정위원회라는 걸 당 공식 조직이에요. 네. 있었어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까지도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정조위라는 게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제 우리 안민석 의원님 모시고 이제 그간의 정치 인생 이야기도 좀 들어봤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워낙 지금 현재 시간이 진행 뚝딱 중에 걸리는데. 있는 최순실, 최서원 그 사건이 좀 여전히 지금 뭐 우리 국민들이 트라우마를 줬던 그 사안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또 많이 하다 보니 시간이 또 많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김유미님께서는 우리 안민석 의원님 뭐 응원합니다라고 화이팅해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 안 의원님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좀 시간이 괜찮으시면 다음번 한 번 더 나와 주신다면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지금 우리 의원님께 또 못다한 정치 인생 20년 얼마나 뭐 우여곡절 많았겠습니까? 그런 얘기 좀 들을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임기 예. 마무리하면서 네. 뭔가 우리 스픽스 우리 시청자들에게 또 뭐 유튜브로 퍼지면은 또 일정 부분은 또 국민들에게 네. 알리고 싶은 오늘 제 요지의 좀 핵심의 핵심은 네. 은닉재산 몰수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그것이 실행되어서 조사되고 은닉재산을 몰수했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정권을 뺏기지 않았을 거라는 그러한 판단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죠. 네. 20년 동안 부족한 사람을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제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의 이야기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실 그 뭐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좀 거론되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핵심은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시각 속에서 여러분 떠오르는 키워드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정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저희 앞으로 스픽스 특집 인터뷰는요. 화제 인물이 아닌 그야말로 뭐 시류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화제 인물보다는 우리 사회에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 또 놓치면 안 되는 이야기, 그리고 대세 이면의 이야기들을 스피커들과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